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시간 끌기를 하면서 연말을 넘기려 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영철은 또 북미 정상 사이의 친분 관계에도 한계가 있다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남한에서 발생한 지진 중 두 번째 강한 규모로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당국엔 놀란 시민들의 분위기가 빗발쳤습니다. 육류와 간편식 섭취가 늘면서 우리 국민들의 채소 섭취량 감소가 빨라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공공장소나 식당에 드나들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여전히 막는 곳이 많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안내견 출입 거부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현금만 받는 세차장이나 노래방 같은 무임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급 없이 매출 기록도 남지 않아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던 연말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 부위원장이 나섰습니다. 미국이 시간 끌기를 하면서 연말을 넘기려 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다. 정상 간의 친분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표현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락규 기자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미국을 향해 담화를 냈습니다. 미국 등 미수교국 관계 개선을 위해 만든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낸 담화입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가 나온 지 사흘만으로 내용은 더 강경해졌습니다. 김영철은 미국이 북미 정상 간 친분을 내세워 시간 끌기를 하면서 연말을 넘기려 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미 관계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북미 정상 사이에 형성된 친분 관계 덕분이지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상 간 신뢰가 북미 관계 악화를 방지하는 담보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철 담화는 미국이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북한이 요구하는 답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김영철은 북미 관계에 진전은 없는데 미국은 북한이 신뢰 구축을 위해 취한 중대 조치들을 외교적 성과로 포장해 선전하고 있다며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김영철은 미국이 최근 북한의 인내심과 아량을 오판하면서 대북 적대 정책에 더욱 발광하고 있다며 거친 표현도 썼습니다. 대미 관계에서 김영철이 등장한 것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뒤 8개월 만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담화를 발표한 인물이 김영철 부위원장이란 점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2선으로 물러났던 김영철 부위원장이 다시 전면에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더구나 이번 담화는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담화를 낸 지 불과 사흘 만에 나온 겁니다. 북한의 속내가 뭔지 유지양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뒤 김영철은 통일전선부장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문책성 인사였습니다. 북미 협상의 주도권도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영철의 주요 직책은 유지됐지만 위상은 낮아졌고 북미 협상에서 배제돼 왔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담화 배경에 더 관심이 모아집니다. 군 출신인 김영철은 대미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흘 전 김계관이 북미 정상 간 친분 관계를 강조했다면 김영철은 북미 교정 관계까지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두 담화 모두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강운 전략을 구사하며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 파견 근로자들이 철수하게 됨으로써 북한의 외화 수입에 상당히 큰 차질을 빚기 때문에 북한은 연말 시한을 박아놓고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을 통한 비핵화 합의를 압박하면서도 향후 북미 관계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재개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시 뒤인 밤 10시에 중대 발표를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전 세계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는데 때에 맞춰 미 언론들이 이슬람 국가 IS의 지도자 알바그다디가 미군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김문규 특파원, 먼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입니까? 8년 전 미국은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IS 지도자인 알바그다디는 미국 입장에선 오사마 빈 라덴에 필적하는 테러리스트 지도자입니다. 두 사람 다 외세를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테러를 자행했고 그 중심에 미국이 있습니다. 이슬람 율법학자고 중동의 광대한 영토를 점령해 통치하며 스스로 이슬람 주권자인 칼리프라 칭해왔습니다. 네, 미 언론 보도를 보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입니다. 아직 확정적인 상황은 아닌 모양이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미 언론은 알바그다디가 사망한 것으로 믿어진다, 보인다고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폭스뉴스는 사망이 확인됐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미군의 공격이 알바그다디 공격 작전이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공격 모습과 공격 후 잔해 모습으로 알려진 화면이 일부 공개됐다는 것 정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예고했어요. 혹시 한반도 관련 이슈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알바그다디 소식인 것 같죠? 한반도 관련일 거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현재 예고한 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 회견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미 언론들은 알바그다디 사망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알리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발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그다디 관련이라면 가뜩이나 시리아 철군 발표로 비판에 시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철군 합류와는 물론 업적 자랑할 좋은 소재입니다. 네, 실제로 알바그다디가 사망했다면 이 시점에 중동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IS는 올 들어 사실상 와해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따라서 알바그다디가 사망했다고 중동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그의 죽음이 확인된다면 2014년부터 맹위를 떨치던 IS가 이 이름으로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음을 실증하는 상징적 사건일 수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문규 특파원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민주당은 검찰개혁, 특히 공수처법 처리에 당력을 모았는데요. 이달한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한국당과의 협상 실패로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다른 야당과 공조를 복원해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지만 전략부재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직후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의 10월 처리 의지를 표명했던 민주당.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성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이며 하지만 교섭단체 3당 협상은 평행선만 달렸고 31일로 예정된 본회의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지난주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도 있다며 교섭단체 3당 협상 외에 여야 4당 협상 시작을 알렸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고리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의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당장 정의당은 한국당 동의와 세비총액 동결이란 전제를 달고 의원 정수 확대 카드를 꺼냈는데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언한 대로 사법개혁안이 이번 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경우 협상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자동 부의도 불법이란 입장입니다. 공수처법은 당초부터 사개특위 법안이었습니다. 체계작구 심사기간 90일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여전히 안개 속인 가운데 여당 내에선 전략부재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일이면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깹니다. 향후 거취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늦어도 연말엔 당회 복귀에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할 거란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전남지사님을 지명합니다. 내일이면 임기 881일째,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깨게 됩니다. 20여 년간 기자로서 글을 닦은 이 총리. 대정부 질문 때마다 촌철살인의 말로 돋보였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는 업무 방식은 깨알 메모 수첩으로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걱정 마시고 어른들께서 하셔야 될 일은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장관들도 떨게 하는 군기반장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청와대 참모들도 질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을 김 실장이 얘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관심은 다음 행보입니다. 대통령은 당장 개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언제 당으로 돌아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가 주목됩니다.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계실 건가요? 모르는 사람한테 정말 모르겠습니다. 총선에 직접 출마하려면 1월 중순까지 거취를 정리해야 하지만 당 총선 전략과 맞물려 등판 시기도 빨라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검찰이 지난 24일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를 오늘 오전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기존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빠져나간 일부 자금이 차명 주식 거래에 사용됐는지 등 조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남 창녕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남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두 번째로 강한 규모인데요.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문화재 감시용 CCTV가 잠시 흔들리더니 같은 시간 인근 전통시장의 카메라에서도 진동이 느껴집니다. 마늘밭을 오늘 지나오는데 이제 발 밑에 진짜 저 밑에서 뭐가 움직이는 느낌이 나길래 저는 또 큰 차가 지나갔나 이러고 그냥 봤는데 오늘 오후 3시 37분 경남 창녕군 남쪽 15km 지점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실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느낄 수 있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진도 4 수준의 진동이었습니다. 지난 7월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3.9 규모의 지진에 이어 올해 남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 규모입니다. 경남 전역은 물론 인근 전남과 부산 지역에서도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소방당국에는 놀란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진동을 느꼈냐 아니면 이거 지진 맞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 중에 있다고 저희가 대답하니까 이제 여기 전파 메시지가 와가지고 저희가 지진 맞다고 그 설명 다 드리고. 다행히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인근 원자력 발전소와 KTX 등 주요 국가시설도 정상 가동됐습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올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은 모두 70여 차례. 이 중 규모 3 이상의 지진은 13번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요즘 제주 한라산엔 단풍이 절정입니다. 말 그대로 한 폭의 풍경화를 연상케 하는 절경을 뽐내고 있는데요. 가을 한라산의 고즈넉한 정취를 이면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발 1600m 한라산 영실계곡. 쪽빛 가을 하늘 아래 계곡은 온통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늘로 솟은 영실 기암절벽은 오색 단풍 사이로 그 위용을 드러내며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냅니다. 너무 멋졌어요. 제가 이게 한 4번째 오는데 오늘이 제일 멋진 것 같아요. 보름 전 백록담 부근 정상부터 물들기 시작한 한라산 단풍이 이제는 산 중턱까지 울긋불긋 비단옷을 수놓으며 흠씬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선사합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에 단풍을 보러 온 등반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얼른 찍어줘요. 곱디고 온 단풍을 배경 삼아 한 장의 사진을 추억으로 남기고 소중한 가족, 친지들과 깊어가는 가을의 매력 속에 흠뻑 빠져듭니다. 이 가을 하늘 너무 멋있고 그리고 이렇게 알록달록한 이런 다양한 색깔들을 아이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그리고 일단 오르는 내내 공기도 너무 상쾌하고 주말과 휴일 사이 12,000여 명의 탐방객들이 한라산 단풍을 지붕 삼아 걸으며 가을의 절정을 만끽했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채소 섭취량이 최근 더 급격히 줄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류와 간편식 섭취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채소를 덜 먹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시세끼 육류를 빼놓지 않고 먹는 40대 남성입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고기만 먹을 뿐 채소류는 거의 입에 대질 않습니다. 채소는 정 먹을 게 없으면 모르겠는데 주로 고기로 배를 채우는 편이에요. 채소를 그만큼 덜 먹는 편입니다. 이런 추세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전까지 국민들은 평균 하루 280g 이상 채소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260g대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248g까지 줄었습니다. 3년 새 10% 이상 감소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육류 섭취가 는 탓도 있지만 간편식 판매가 늘면서 채소를 따로 챙겨 먹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소는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고 칼륨 수치를 올려 혈압을 낮출 뿐 아니라 소장에서 지방 흡수를 막아줍니다. 비만이 늘고 운동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인 채소 섭취마저 줄면 심혈관 질환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소 섭취량이 줄게 되면 혈관 내 노폐물을 청소하는 기능이 줄어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루 채소 과일의 권장 섭취량은 500g 이상입니다. 오이나 당근 같은 채소를 간식으로 따로 섭취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반찬과 국에 들어있는 채소를 되도록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요즘 중남미 지역이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난과 빈부격차, 정치 불신 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아르헨티나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의 승리냐 아니면 좌파 정권의 귀환이냐가 결정됩니다. 아르헨티나 현지를 연결합니다. 이재환 특파원, 현 마크리 대통령과 좌파 야당 후보 간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고요. 현지 예상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대통령궁의 새 주인을 뽑게 될 아르헨티나 대선에는 친시장주의자 현 마크리 대통령과 좌파 야당 페르난데스 후보 간의 양자간 대결로 압축되는데요. 일단 예비선거 결과로는 좌파 야당 후보의 득표율이 마크리 대통령보다 16%포인트 앞섰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좌파 야당 후보는 마크리 대통령과의 격차를 더욱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마크리 정부의 재정 긴축 정책에 따른 반발, 그리고 기대와 달리 악화된 경제 사정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마크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56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하면서 재정 지출을 대폭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 등 각종 보조금을 줄이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자 IMF 구제금융과 긴축 재정 철회를 주장하면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빈곤율은 35%로 높아지고 물가는 치솟아 경제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Mala vida, desempleo ha crecido muchísimo, así que esperemos que gane el Frente para Todos. Tengo mucha esperanza. 현 정권하에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서민들이 좌파 정권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또한 페르난데스 후보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는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으로 집권 당시 선심성 복지 정책을 펼친 바 있습니다. 때문에 페르난데스가 정권을 잡으면 아르헨티나의 재정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환 특파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돼주는
안내견들이 있죠. 다른 동물들이 못 들어가는 공공장소나 식당에도 이 안내견들은 드나들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곳이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시정하라는 의견을 처음으로 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세찬 앞으로 가자. 그렇지. 시각장애인 박정훈 씨는 4년 전 안내견 세찬이를 만났습니다. 왼쪽 건널목 찾아, 세찬이. 응? 혼자 하는 외출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세찬이는 정훈 씨의 하나뿐인 눈이 됐습니다. 저의 친구이면서 가족이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되게 저한테는 특별한 존재죠. 하지만 세찬이와 함께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식당에 찾아가 봤습니다. 저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들어가시게끔 되어 있는데 안 되나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매번 당하는 일인데도 속이 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가자. 가자. 여기 지금 신고해야겠다.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탈 때도 늘 긴장됩니다. 괜찮을까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장애인복지법은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식당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안내견들은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무엇보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개들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안내견은 신체의 일부 같은 존재라며 막연한 편견을 거둬달라고 호소합니다. 강아지가 아니라 그냥 저희 눈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이렇게 또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최근 국가인권위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들어가시게끔 되어 있는데. 최근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이른바 소셜 임팩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모바일 앱 시장에서도 기부나 사회 공헌과 연결된 앱들이 속속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걷기를 좋아하는 대학생 이호영 씨. 걸을 때면 켜놓는 앱이 있습니다. 걸음을 측정해 현금 포인트로 환산한 뒤 기부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의족 기부나 위안부 할머니 돕기 등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액션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핸드폰을 걷고 걷는 일상적인 행동만으로 기부가 된다는 점이 되게 간편한 것 같아요. 소액도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와 직접 연결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사용자들의 걸음과 매칭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부의 카테고리 주제는 이제 매 캠페인마다 다르게 진행이 돼요. 이름도 못 쓰던 아이들이 자신들의 말로 글쓰기와 수학을 배웁니다. 게임 방식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앱입니다. 기부받은 태블릿 PC를 쓰고 전기는 태양광으로 충전합니다. 현지 프로젝트 결과 학습 성과도 높았습니다. 디지털 기술 혹은 앱이라는 것이 현재 사회의 문제, 아이들의 괴로움을 잘 풀어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지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구글 개발자 회의에서도 혈액 기증자를 연결해주는 앱 등이 선한 영향력을 미친 콘텐츠로 선정됐습니다. 기술로 가난과 질병, 장애인 고립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셜 임팩트 투자가 늘면서 2020년에는 관련 시장이 400조 원대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요즘 현금만 받는 세차장이나 노래방 같은 무인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포들은 현금 매출을 낮춰 신고해도 확인할 길이 없어 탈세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길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세차장. 이용객들이 미리 챙겨온 지폐를 동전 교환기에서 바꿔 기계에 넣습니다. 신용카드로는 아예 결제가 안 됩니다. 카드를 거의 쓰거나 뭐 페이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오게 되면 현금을 뽑아야 된다든지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이제 카드가 도입되면 좋지 않을까. 동전을 넣어야 반주가 나오는 이 노래방 역시 현금 없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결제 금액이 커도 현금 영수증은 발급조차 안 됩니다.
문제는 매출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결제만 이뤄지다 보니 탈세 등의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신고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맞춰서 하죠. 그런 걸 물어보시면 저도 뭐라고 정확히 답변 드립니다. 세무당국 역시 업주가 신고한 매출에만 의존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 매출이 얼마다 하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상기신고 하라고 권고밖에 못 하겠죠. 우후죽순 늘어나는 현금 무인 점포.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탈세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보안 장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길금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 일대에서 야생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국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2일 채집한 야생 조류의 분변에서 H5형 야생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고병원성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점을 통보하면서 미국의 중재기구에 영어로 소명하게 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서브웨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서브웨이가 경기도 평촌의 한 가맹점주에게 위생 상태 등 이유로 폐점을 강요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습니다.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이 일어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또다시 강풍이 예보되면서 대규모의 강제 단전이 예고됐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이 현지 시각으로 28일 오전까지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 산악지대에 시속 90마일의 사상 최대급 강풍을 예보하자 전력회사 퍼시픽 가스앤드 일렉트릭은 주민 200만 명에게 강제 단전 조치를 예고했다고 미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요즘 장기 미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거나 용의자가 뒤늦게 특정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죠. 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에선 정말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직접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선 피해자 가족이 있는데요. 우한솔 기자가 전합니다. 15년 전 남편과 사별한 김모 씨는 3년째 매달 법원을 찾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법정에서 재판 내용을 요약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건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한 공간에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섬뜩하고 공포스럽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 전달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이 숨졌을 당시엔 사고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 검찰 재수사 끝에 남편이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강도를 당한 뒤 숨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순간 멍하죠. 세상에 누구를 믿고 사나. 그런 생각을 어쩌면 나를 볼 때마다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을 했나. 외동딸과 어렵게 생계를 꾸려온 김 씨. 주변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고기를 좀 먹고 있어도 딸하고 고기가 입에 넘어가나. 또 옷을 조금 예쁘게 입으면 남편도 죽은 여자가 왜 저러고 다니나. 하지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만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김 씨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얘기함 속에 서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심리치료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현재 전국에 59곳. 하지만 이런 지원을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많고 사건 발생 10년 안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보다 널리 알리고 지원도 더 확대되길 김 씨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삶은 아니었잖아요.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이 순간도 지나가리라 그러잖아요.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있는 한 주입니다. 조국 정국으로 미뤄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연설이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화두는 공정이고 쟁점은 공수처입니다. 수요일엔 여야 5당 대표가 모이는 정치협상회의가, 목요일엔 본회의가 열립니다. 모처럼 일하는 국회를 볼 수 있을까요? 검찰이 구속 수감된 정경심 교수를 오늘 다시 불러 조사했죠.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데 이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각종 의혹에 연루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주중에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1년 2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섭니다. 오는 수요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어제는 최씨 모녀가 빌딩을 판 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또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30일 수요일부터 특정은행 앱 하나로 자신이 보유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이 편리해지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브리핑이었습니다. 주말 스포츠 뉴스입니다. 두산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의 순간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두 노장 선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라고 말한 배영수와 오재원의 이야기를 신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시리즈가 시작될 때만 해도 배영수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오늘 중요할 때 한번 나가겠네. 장난해요 지금. 하지만 배영수는 우승의 순간 마운드에 서 있었습니다. 선수 생활의 마지막 한국 시리즈일 수도 있기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정말 마운드에서 처음으로 오러봤고 또 그동안 야구 인생이 한번 싹 지나가더라고요. 우승했던 그 기분을, 그 느낌, 기분 개인 통산 3번째 우승이지만 주장 오재원에게도 이번 한국 시리즈는 특별합니다. 2차전에서 대타로 나와 대역전극의 발판을 만들었던 오재원. 4차전에서도 역전을 이끌며 정규리그 부진을 씻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우승에 환호했던 그 순간 오재원은 글러브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늘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을 보고 1년을 버텼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또 기회를 받고 야구 그만두는 날까지 후회 없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프로축구 인천의 유상철 감독이 건강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고도 홈 경기 지휘에 나서서 팬들에게 큰 응원을 받았습니다. 인천은 종료 직전에 터진 극장골로 일부 잔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진석 기자입니다. 입원 치료를 받은 유상철 감독은 다행히 호전된 얼굴로 그라운드에 돌아왔습니다. 팬들은 유 감독의 쾌유를 비는 문구를 내걸고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유 감독의 현역 시절 등번호 6번에 맞춰 전반 6분엔 1분 동안 팬들의 박수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전반 22분 수원 타가트에게 선제골을 내준 인천에 불운이 이어졌습니다. 3분여 만에 무고사가 골망을 흔들었지만 옵사이드로 판정됐고 후반 35분에 얻어낸 페널티킥은 비디오 판독 끝에 취소됐습니다. 그래도 인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명준재가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려 유상철 감독에게 귀중한 승점 1점을 선물했습니다.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을 높인 유 감독은 팬들의 응원 속에 정밀 검진 결과를 기다립니다. 운동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 같고 운동장에 계속 나올 수 있게끔 하여튼 잘 먹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등권팀 맞대결에선 제주가 경남에 2대1로 앞서다 자책골로 동점을 허용해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남자 프로농구에서 전자랜드가 고비 때마다 터진 외곽슛을 앞세워 선두 DB를 꺾고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전자랜드 할로웨이가 백덩크로 기선을 제압합니다. DB 김종규는 멋진 엘리웁 덩크로 김민구와 호흡을 과시합니다. 김종규가 20득점으로 분전한 DB였지만 4쿼터 고비마다 터진 전자랜드 강상재와 박찬희의 석점슛에 무너졌습니다. 79대 71로 완승을 거둔 전자랜드는 연패를 끊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대학농구 유리그 챔피언전에서 연세대가 주전들의 고른 활약 속에 성균관대를 78대 68로 꺾고 사상 처음으로 리그 4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에서 우리카드가 KB손해보험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내리 2세트를 내준 뒤 반격에 돌입한 우리카드. 결국 승부는 마지막 5세트까지 이어졌는데 펠리페가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나경복과 펠리페가 46점을 합작하며 대역전극을 펼친 우리카드는 단독 선두로 올라섰고 KB손해보험은 3연패에 빠졌습니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인 고진영이 고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4번째로 LPGA 투어 최우수 선수상인 올해의 선수 수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국내 유일의 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한 고진영이 먼거리 버디 퍼트에 성공합니다. 10언더파 공동 9위에 오른 고진영은 올해 선수 수상을 확정지었습니다. 올해 선수 포인트 2위인 이정은이 남은 3개 대회를 모두 우승해도 넘을 수 없는 점수차를 확보했습니다. 고진영은 박인비와 유소연, 박성현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4번째로 영광을 안았습니다. 지난해 신인상에 이어 올해의 선수를 차지한 고진영은 상금과 평균 타수 1위도 굳히며 여자 골프 1인자로 우뚝 섰습니다. 수상을 확정짓게 되어서 더욱 기쁘고요. 또 부모님 앞에서 또 경기하면서 그 상을 또 받는 거에 있어서 또 다른 기분인 것 같아요. 네. 대회는 장하나의 막판 대역전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1번 홀 이글 퍼트로 선두 다니엘 강을 추격한 장하나는 17번 홀 버디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3차 연장전에서 장하나는 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으며 올해 한국 선수 14승을 완성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도의 5에서 10, 충청과 전북, 경북의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내일 오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중부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등 내륙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낮에는 광주와 대구가 19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서늘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9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